70년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가 힘들다면 도와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녀는 전화할 때만 연락하고,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고, 친척은 경조사 때만 얼굴을 비춥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자책하고 계신가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줬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 은혜를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틀렸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베풀었을 뿐입니다. 2300년 전 한비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꿰뚫어 본 철학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 은혜를 계산한다. 쉽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베푼 순간은 금방 잊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된다는 인식은 평생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면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이해, 두 번째 기회, 책임 대신 짊어지기, 그리고 미안함. 이 5가지를 계속 주는 순간 사람들은 고마움을 버리고 당연함부터 배웁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첫째, 즉각적인 호의를 베풀지 마라. 부탁이 왔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당신은 생각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래, 데려와. 엄마가 볼게. 친구가 문자를 보냅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은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답장합니다. 그럼 뭐 도와줄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순간 그 호의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기다림이 없는 호의는 노력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해줬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별일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시간을 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 그러니 고마울 이유가 없습니다. 72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박 할머니는 매번 그래, 데려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취소했고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너무 아파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라고 했더니 딸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안 봐주면 나 어떡해요? 맨날 봐주다가 왜 갑자기 그래요? 박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가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바로 들어주는 호의는 다음부터 의무가 됩니다. 지난번엔 해줬잖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사라지고 상대방의 기대만 남습니다. 한비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얻은 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특히 쉽게 얻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은 간단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절대 즉답하지 마십시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일까요? 기다림은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에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생각합니다. 이 부탁이 무리한 건 아닐까? 너무 자주 부탁하는 건 아닐까?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상대방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요일? 어디 일정 좀 보고 연락 줄게라고 답했습니다. 2시간 뒤에 전화해서 토요일 오후는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똑같이 봐주는 것인데 기다림 하나만으로 고마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권위는 거리에서 나온다. 너무 가까우면 함부로 대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거리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조금의 거리, 조금의 기다림, 그것이 존중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여깁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나 괜찮대. 우리 아버지는 뭐든 해주셔.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시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주니까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바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가치를 지킵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이해를 베풀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었겠지. 내 입장도 이해해. 이 말 너무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빴겠지 뭐.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친척이 돈을 안 갚습니다. 형편이 어려운가 보네. 이렇게 이해해주는 순간 상대는 무엇을 배울까요? 여기까지는 괜찮다를 배웁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경계를 시험한다.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주면 그 선을 넘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해는 미덕이 아니라 허가증이 됩니다.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1,000만 원. 아버지 6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겠지 뭐. 사업이 어디 쉬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김 할아버지는 또 이해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얼마든지 쓰렴.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 돈 언제쯤?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먼저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김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해가 아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권력이다. 권력이 없는 자의 용서는 방종을 부른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받는 쪽입니다. 그런데도 이해하니까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배웁니다. 이해는 선택적으로 해야 합니다. 진짜 사정이 있을 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이해하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3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번 한 번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다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애매한 이해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70세 정미숙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옵니다. 처음에는 교통이 막혔겠지라고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도 늦었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바빴겠지. 세 번째, 정할머니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늦는 건 예의가 아니다. 다음에는 시간 맞춰줘.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명절부터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해를 멈추니까 존중이 시작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이해는 상대방을 버릇없게 만듭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사람은 경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어디까지든 침범합니다. 당신의 이해가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세울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해심 많은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틀렸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관대함은 멸시를 낳습니다. 오늘부터는 선택적으로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는 순간 아무것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셋째, 두 번째 기회를 베풀지 마라. 한 번은 실수입니다. 두 번은 변명입니다. 세 번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거야. 그리고 또 배신당합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기회를 준 순간 상대는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괜찮겠구나. 한비자는 냉정합니다. 기회를 반복해서 주는 자는 지배당할 준비가 된 자다. 기회는 교육이 아닙니다. 관계의 시험입니다. 한 번의 기회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소중히 여기고 달라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또 똑같은 짓을 합니까? 69세 박영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돈을 빌려갔습니다. 300만 원.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다음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박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달은 애학원비 내느라. 다음 달에 꼭 줄게. 박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또 연락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그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2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박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한 번 더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빌려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5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돈보다 40년 우정을 잃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첫 번째 행동에서 드러난다. 첫 번째 약속을 어긴 사람은 두 번째도 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반성을 낳지 않습니다. 안심을 낳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래도 되는구나. 두 번째 기회는 관계를 망칩니다.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를 주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옵니다. 네 번째가 옵니다. 그때 가서야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마지막이라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십시오. 소중히 여기고 달라졌습니까? 그럼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똑같이 반복했습니까? 그럼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73세 이강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갔습니다. 2천만 원. 아버지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약속한 날 지났는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전 같으면 그래 힘들지. 천천히 갚아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한 번 기회를 줬다.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썼는지 봤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갚을 수 있을 때 갚거라. 하지만 다음에 또 돈 이야기 꺼내면 아버지는 듣지 않겠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돈을 갚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가 선 그으시니까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으로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냉정하다고요? 아닙니다. 현실적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사람을 두 번 시험하지 않는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에서 진심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 더를 반복합니다. 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입니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회를 많이 줄수록 사람을 더 많이 잃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그 한 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넷째, 책임을 대신 베풀지 마라. 누군가 일을 미룹니다. 실수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섭니다. 내가 처리할게. 이번만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 순간 그 일은 영원히 당신 일이 됩니다. 왜일까요? 책임을 대신 지는 순간 상대는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책임을 대신 지는 자는 스스로 노예가 된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도움은 상대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는 것은 상대의 책임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책임까지 가져오는 순간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67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 나 직장 다녀야 하니까 애 좀 봐줄 수 있어? 최할머니는 그래, 엄마가 봐줄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딸은 퇴근하고도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약속 있어서 좀 늦을게. 주말에도 맡겼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 데이트 좀 하려고. 최할머니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힘들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최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힘들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게 어떨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비싸요. 엄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엄마는 집에 계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최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손주 육아의 책임을 대신 진 순간 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공짜로 얻은 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당신이 대신 짊어진 책임은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의무가 됩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엄마가 해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책임을 대신 지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상대는 배우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당신이 수습하니까요. 둘째, 상대는 의존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셋째, 당신은 소진됩니다. 당신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책임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되 책임은 상대방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건 내 일이야. 이번에는 도와주지만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71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습니다. 5천만 원.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예전 같으면 김 할아버지가 전부 갚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건 내 선택으로 생긴 일이고 내 책임이다. 아버지가 전부 갚아주면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아들은 힘들어했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을 스스로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아들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야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다 져주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과보호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고통 없이 얻은 교훈은 없다. 상대방이 자기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당신이 대신 져주면 상대방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틀렸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톱대 대신 살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의 책임까지 져서 당신의 삶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미안함을 베풀지 마라. 가장 위험한 베품입니다. 미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미안해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이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한비자는 냉정합니다. 미안함은 지위가 낮은 자의 언어다.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해합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상대방 기분이 나빠질까봐, 미움받을까봐. 그래서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아래입니다. 74세 윤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싫어합니다. 어머니, 전 이거 안 먹어요. 윤 할머니는 미안해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거 못 만들어서. 손주를 돌보다가 며느리에게 조언했습니다. 애가 계속 과자만 먹으면.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립니다. 윤 할머니는 바로 사과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참견했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밥상에서 자기가 돌보는 손주 앞에서 계속 미안해합니다. 며느리는 배웁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이래도 되는구나. 윤 할머니의 미안함이 며느리에게 권력을 준 것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사과는 권력의 이동이다. 사과하는 쪽이 아래가 됩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과하면 그건 자신을 약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미안함을 습관적으로 베푸는 사람은 세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째, 미안하다고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질 거야.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둘째, 내가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도 미안해할 거야.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사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미안해하는 게 어른다운 거야. 아닙니다. 기준 없이 사과하는 것은 어른다움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했을 때만 사과하십시오. 거절하면서 사과하지 마십시오.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로 충분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사과하지 마십시오. 미안한데 내 생각은 달라가 아니라 내 생각은 달라가 맞습니다. 68세 박성호 할아버지는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차를 빌려갑니다. 아버지, 차 좀 쓸게요. 예전 같으면 그래, 쓰거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말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쓸 일이 있어. 아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아, 미안하다. 그럼 아버지가 약속 미룰게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아버지 차니까 아버지가 먼저야. 필요하면 렌트하거라. 아들은 당황했지만 그 다음부터 미리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차 쓰실 일 있으세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니까 아들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함은 필요할 때만 쓰는 귀한 말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한비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미안해합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칠까봐, 손주들한테 부담 줄까봐, 사람들한테 민폐일까봐. 그래서 계속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안해할수록 더 무시당합니다. 오늘부터는 미안함을 거두십시오. 잘못했을 때만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당당해야 사람들이 당신을 당당하게 대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5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첫째, 24시간 유예 원칙을 세우십시오. 부탁을 받으면 즉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내일 답 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급한 일이라고요? 진짜 급한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의 편의일 뿐입니다. 하루만 기다리게 해도 상대방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3번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일이 3번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한 번은 이해하십시오. 2번은 경고하십시오. 3번째는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애매하면 상대방은 착각합니다.
명확해야 존중이 생깁니다. 셋째, 아니오를 연습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를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어색합니까? 당연합니다. 평생 그래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의 가치가 생깁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의 예는 공짜가 됩니다. 넷째, 도움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해. 이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돈을 빌려주려면 갚을 날짜를 정하십시오. 손주를 봐주려면 요일과 시간을 정하십시오. 무제한 도움은 무제한 요구를 부릅니다. 경계를 정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다섯째, 미안함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대신 물어봐줘서 고마워.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십시오. 미안한데 내 생각은 달라. 대신 내 의견 들려줘서 고마워.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십시오. 사과하는 대신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 베풀미 고마움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당연함으로 돌아왔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만만해서입니까? 나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을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진짜 관계입니까? 내가 베풀지 않으면 떠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존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싶습니까?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비자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대해주느냐로 당신을 대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당신을 대한다.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호의를 거두십시오. 무조건적인 이해를 멈추십시오.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책임을 대신 지지 마십시오. 미안함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베풀음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해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들의 화는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베풀음을 끊었더니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준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준을 지키십시오. 사람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기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더 많이 베풉니다. 역설적으로 베풀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존중 없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을 늘린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이 바뀌어야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많이 줘서 생기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이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가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그만 베푸십시오. 존중받을 때까지.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당신의 기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한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당당하고 존중받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